미국의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1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커넥티컷 댄버리 지역에서 30대 엄마가 어린 자녀 3명을 목졸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100일 앞두고 아시안계 정치인들이 모였습니다. 보다 많은 아시안들이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당선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인 이름을 딴 다리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시에 생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2개 분기 연속 경기 후퇴를 나타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올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율로 마이너스 0.9%를 기록했습니다. 7분기 만에 역성장했던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투자 생산을 줄인 게 성장률을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보는데 이 기준으로만 본다면 미국 경제는 2년 만에 경기 침체에 기술적으로 진입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여부는 다른 경제 지표들을 종합해 평가하는데 현재로선 고용 지표가 특히 너무 좋아서 침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도 문제는 올해 말 내년입니다. 40여 년 만에 최고 속도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결국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내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1%로 종전 전망치에서 1.3%포인트나 낮춰 잡은 바 있습니다. If that's what's required to bring inflation under control, much higher interest rates, then they've got a long way to go, and that will have a recessionary impact on the economy.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 연준이 긴축을 예상보다 일찍 끝낼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오히려 모두 1% 이상씩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커네티컷 댄버리에서 어린 자녀 3명을 목졸라 살해한 후 자살한 30대 엄마까지 시신 4구가 발견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젯밤 커네티컷 경찰은 댄버리 지역의 한 자택에서 발견된 4명의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36세 엄마 소니아 로자가 5살 조나인 페논, 10살 조슬린 페논, 12살 주니어 페논을 모두 목졸라 살해한 후 자신도 목을 메어 질식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으며 아이들은 집 안에서, 엄마 로자는 자택의 뒷마당에 있는 헛간에서 발견됐습니다. When officers arrived, they found 3 deceased juveniles inside the home, and they found a deceased female in the backyard at the residence. The person who called was a male who sounded distraught and was crying. 사망한 아이 3명과 엄마 로자는 다른 성인 2명과도 같이 살았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 2명의 성인에 대한 신원이나 희생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이 가족은 늘 행복해 보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만한 의심스러운 신호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Every day those kids were outside, but she was always with them. It's unbelievable. They were happy, those kids. You know, like if anybody was walking by, they would say hi.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살인 후 자살 사건으로 결론짓고 용의자를 찾지 않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위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댄버리 시장은 참으로 비극적인 인명 손실을 애도하며 앞으로 지역 공립학교 및 시정부와 협력해 정신건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글렌데일 경찰이 보석상점 강도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렌데일의 한 보석 상점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귀걸이를 사겠냐며 가방을 뒤지던 이 남성. 그러나 가방에서 꺼내든 건 망치였습니다. 진열대를 부수고 보석이 놓인 케이스들을 하나씩 집어들기 시작한 남성은 바닥에 떨어진 보석들을 줍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글렌데일 경찰은 사건 발생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용의자 신원 파악이 안 되자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전에 보석상에 사전 답사를 온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한 명도 공범으로 지목하고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키 6피트, 마른 체형의 20, 30대 흑인 남성이며 공범은 25살에서 30살 사이 긴 머리를 한 흑인 여성입니다. 이들이 타고 도주한 차량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검은색 아우디 Q5로 당시 번호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9.11에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 Yeah, I'm in between Lower Canyon and Van Nuys, the 7-Eleven right in front of the Pizza Hut. There's a guy on a bicycle that seems to be either drunk or something, but he's waving a gun at. He just pointed a gun at me with my kid inside the car, man.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총성이 울렸고 이후 경찰 총격에 쓰러진 용의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가 쏜 권총을 증거물로 확보했는데 이 권총은 경찰이 추적할 수 없는 일명 고스트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갱단 또는 고스트건 제조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 총기업계가 민간인을 상대로 돌격 소총을 팔아 지난 10년간 최소 1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가 데니엘 디펜스와 스톰 루거 등 5개 총기 회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데니엘 디펜스는 공격용 총기 매출이 4천만 달러에서 1억 2천만 달러로 3배, 스톰 루거는 3,900만 달러에서 1억 300만 달러로 2.6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원회는 총기 제조사가 남자다움과 백인 우월주의 마케팅 방식을 활용했다고 비판하면서 자사 총기 제품으로 숨진 사건을 파악하려는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가 내일로 예정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5,900명으로 한 주 전보다 850명 줄었고 입원 환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등 기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는 시설에서는 철저하게 관련 규정을 지키고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강력하게 당부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아시아계 정치인들은 아시안 슈퍼바이저가 더 나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아시안 정치인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아시안 인구는 15%, 오렌지 카운티는 17%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비율에 비해 아시안 정치인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카운티 레벨로 정계에 진출한 아시안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그 시티 카운슬들이나 아니면 시장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카운티 레벨로는 LA 카운티에는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없어요. 아시안계가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는 지금 한 분이 계신데 그 한 분이 2024년이면은 이제 텀이 끝나게 되거든요. 현재 정부에서 카운티에 할당된 예산은 LA의 경우 380억 달러, 오렌지 카운티는 8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시안 슈퍼바이저가 부족하다 보니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LA와 오렌지 카운티 아시안 정치인들은 모임을 갖고 아시안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면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꼭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인 정치인들은 아시안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선거에 꼭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인 이름을 딴 다리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시에 생깁니다.
71살 백인숙 씨의 이름을 따 인숙백 브릿지로 명명될 이 다리는 지난 2008년 앵커러지에 건립돼 이름이 없다가 올 2월 알래스카주 하원에서 백 씨의 이름을 붙이자는 법안이 발의된 뒤 주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되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인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백 씨는 1981년 앵커리지에 정착해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난 10년간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등 선행을 베풀어 왔습니다. 명명식은 다음 달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넉 달 만에 전화통화를 나눴는데요. 두 정상은 대만 문제를 놓고 거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시간 넘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문제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은 14억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며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맞섰습니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양국 긴장 관계가 높아진 가운데 중국이 거칠게 반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중 정상이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대화했다며 지난해 11월 두 정상 간 대화에서도 중국이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어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규율을 위배해가면서 디커플링과 망 단절을 하는 것은 미국 경제 진작에도 도움되지 않으며 세계 경제를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반도체 동맹 치포를 견제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어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진 못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없이 실명으로 비난하며 핵전쟁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로 기념하는 북한. 화려한 에어쇼와 불꽃놀이로 성대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정부와 군대를 향해 윤석열과 군부 깡패라고 불렀습니다. 현 정부의 주적 규정과 선제 타격 발언, 한국형 삼축 체계 등을 남한 정부의 추태라고 비난하며 이는 핵 보유국의 턱 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에서 출발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면될 것입니다. 핵전쟁 억제력을 사명에 충실하게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선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안전과 근본 이익을 침해하려 든다면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들을 뽀듯이 벌려놓고 있는 이중적 행태는 말 그대로 강도적인 것이며 이는 조미 관계를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으로 격돌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노동당 행사 이후 19일 만인 김정은의 공개 행보는 대남 대미 비난과 위협으로 채워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러시아가 50여일 만에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등 후방 지역을 폭격했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또다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28일 미사일 공격을 퍼부은 곳은 수도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등입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25발, 발사된 곳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였습니다. 수도 키이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지난달 5일 이후 54일 만입니다. 특히 28일은 우크라이나 건국 기념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키이우 공격은 남부 요충지 헤르손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수복 작전이 탄력을 받고 있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를 끊는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헤르손을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이 포위한 상태로 곧 수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대규모 병력을 남부로 재배치하며 헤르손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에선 이달 초 러시아의 루안스크주 점령 이후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의 다른 지역 도네츠크주 점령에 나섰지만 바흐무트 등 주요 도시 공략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공격에서 전략적 방어로 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교통사고와 범죄가 잇따르면서 폐쇄됐던 LA 육가다리가 재개통됐습니다. 경찰은 다리 위에서 불법 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억 8,800만 달러를 들여 보수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10일 개통된 육가다리. 오토바이 폭주족의 불법 도로 훼손과 자동차 충돌 사고, 행인들의 점거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러 차례 다리가 폐쇄되었는데요. 경찰은 오늘 다리를 재개통하면서 불법 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LA시의회 산하 공공사업위원회는 지속적인 제거 작업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육가다리에 대한 그래피티 낙서를 제거하고 그 밖에 보수 작업을 벌이기 위해 70만 6천 달러 기금을 승인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물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인 LA시정부가 1인당 300갤런씩 재활용수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재활용수는 모두 3곳에서 받을 수 있는데 LA와 글렌데일 하수 처리장에서는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LA 동물원 주차장에서는 매주 월요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수를 받기 위해선 LA 수도 전력국 고지서와 이름과 사진이 있는 아이디를 지참해야 합니다. 재활용수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